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공수처가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로 이 고발장과 증거 파일을 검사 출신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인데요. 윤석열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이다 보니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물증인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100여 장의 사진 파일들.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이 담긴 이들 파일의 출발지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피의자 입건 46일 만에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속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 손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다른 현직 검사 2명의 연루 정황이 담긴 사건 기록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한 달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에게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시된 걸로 전해집니다. 공수처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에 손 검사 측은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영장부터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야당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종용하더니 영장까지 청구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손 검사의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네, 공수처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청구하는 구속영장의 대상은 현직 검사였습니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도 궁금합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혁 기자. 네,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두고서 절차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네, 통상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조사한 뒤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손준성 검사의 경우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공수처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날짜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손 검사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니까 다음 달에 나오겠다, 이렇게 또 출석을 미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붙잡아두는데요. 공수처 역시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불과 며칠 새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로 나온 배경이 관심인데요. 이에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소명할 수 있어 사건을 더 공정히 처리할 수 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조사하는 게 공수처한테 중요한 이유가 있죠. 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지난달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요,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고발장 유통 과정에 연루됐을 정황이 어느 정도 입증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내일 영장심사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 구속 여부가 좌우될 겁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이제 김웅 의원인데 공수처의 조사 계획이 파악이 됐습니까? 네, 공수처는 오늘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외에 김웅 의원도 빨리 출석하라는 압박으로 보이는데요. 김 의원 역시 국정감사 일정 등을 핑계로 잡았던 날짜를 미뤘던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지금은 정기국회 기간이라 국회 과반의 동의 없이 현직 의원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강제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혐의를 더 확인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실무자한테서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대장동 4인방 중 오늘 유일하게 검찰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관여하셨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혐의 부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초석이었던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개입 여부는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는데 얼마나 가담했는지에도 조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과 선정 등에 깊숙이 관여한 걸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최근 그가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지만 오늘 취재진과 만난 정 변호사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 역시 당시 합동회의를 여러 번 했지만 하급 실무자가 개별 보고했던 기억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황 사장은 직접 우리가 모셔온 분이고 그만둘 때 황 전 사장이 직접 퇴임 인사를 하러 왔다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사장으로 앉혔을 텐데 후임자로 경기도 공무원 출신을 임명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 사장은 검찰 조사에 나오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그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최근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도시공사의 두 번째 실세로 불렸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당시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아파트 특혜 분양까지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한 번에 다가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정부의 구상이 담긴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요. 당장 11월부터 전국 모든 식당과 카페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백신 접종자는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그동안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은 4주의 이행 기간과 2주의 평가 기간을 더해 6주 간격으로 모두 3번에 걸쳐 이뤄집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의료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되고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됩니다. 1단계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마장, 카지노와 같은 5종의 고위험시설은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 같은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율 80%가 전망되는 12월 13일 일상회복 2단계에 들어가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도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2차 개편부터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취식금지 같은 고위험 행진은 2차 개편 정도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월 24일 일상회복 3단계가 되면 전자출입 명부나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방역 수칙만 남기고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단계별 진입 시기는 위중증 환자 규모 등 방역 상황에 따라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폭증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이르면 비상계획이 가동됩니다.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제한과 행사 규모나 시간 등을 제한하는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만들 이행안을 토대로 오는 29일 최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정부의 밑그림을 들으셨는데 그러면 일상회복 이전과 이후 우리 주변의 풍경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대로라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는 유흥시설도 2단계인 12월 13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사적 모임도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인원 제한을 둬서 미접종자들은 4명 미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연말 모임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텐데 2단계까지는 어렵고요. 3단계가 시작되는 1월 24일쯤 가능해집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들도 줄줄이 완화되는데요. 이 헬스장이나 노래방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고 헬스장의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관에서는 접종 완료자끼리는 나란히 앉을 수 있고 또 팝콘과 음료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야구장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게 되고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1단계에서 실내 취식 금지는 계속 유지되는데 영화관과 야구장만 시범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결혼식과 돌잔치 등 각종 행사와 집회 등은 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만 있다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2단계 시점인 12월 중순쯤에는 수만 명 규모의 공연 관람도 가능해집니다. 예배나 미사 등 종교 활동은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엔 1단계부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큰 소리로 하는 기도나 실내 취식 등은 2단계나 3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해외 사례가 증명하고 정부도 각오를 하고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확진자는 그만큼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하는 걸 기본으로 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위중증 환자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진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재택치료 전담팀이 재택치료 환자의 집을 찾습니다. 물품 전달하려고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203호 맞으시죠? 재택치료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존 4명이던 담당 인원을 23명으로 늘리고 바로 입원 수술이 가능하도록 협력병원도 선정했습니다. 맹장이 터졌다거나 신장 결석으로 막 통증을 호소할 때 협력병원에서 20-30분 내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실과 격리병상 갖춰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코로나 확진자의 치료 방침을 기존 시설 격리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발생 억제 중심의 방역 체계를 앞으로는 위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예방접종으로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무증상 경증과 중등증, 중증 두 분류로 분류됩니다. 70세 이상이나 노숙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지자체는 재택치료 환자를 24시간 원격으로 관리하며 재택치료 10일째의 격리 해제를 판단합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지정 전담병원으로 즉시 이송됩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하루 5,000명씩 발생해도 현재 의료 체계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약 2,800여 명, 그다음에 중등증 병상은 약 4,000여 명, 위중증 병상은 4,087명 정도까지 확진자를 지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역학조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낮은 발생률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접촉자 추적 관리가 잘 작동해야 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9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심야 시간에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 횟수를 줄여온 것은 당장 오늘부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상재 기자, 시민들의 귀갓길은 좀 더 여유가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과 시민들이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귀가가 좀 늦어지더라도 버스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밤 10시 이후 최대 20%까지 운행 횟수가 줄었던 대중교통이 정상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7월 이후 석 달여 만인데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2호선과 또 5호선부터 9호선은 바로 오늘부터, 코레일과 연계된 지하철 3, 4호선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야근하거나 이럴 때에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이미 끊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택시 타고 가기에는 집이 좀 멀었는데. 낮에는 식당과 술집들도 둘러봤습니다. 심야 영업 제한 조치가 풀리는 건 작년 11월 이후 무려 11개월 만인데요. 1년 가까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은 반가워했습니다. 1시간에도 2시간에 좀 더 하는 게 나으니까 저희는 또 술 팔기 때문에 점심보다는 거의 6시 이후로 장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만 고통이 너무 길었던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오기는 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심적인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홍보나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점차적인 일상 회복을 앞둔 시민들의 반응도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본인 위생 더 잘 지키고 하면은 지금이랑 별 다를 거 없이 잘 지낼 것 같다. 오늘 점심 먹은데도 출입체크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기 홍대 주변에 밤늦게 오면 외국인 친구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걸 너무 많이 봤고. 대체적으로 반가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칫 지나치게 긴장의 끈을 놓게 되는 건 아닐지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KT 인터넷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곳곳에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단 40분간의 장애였지만 음식점과 대형마트, 사무실과 병원, 학교, 그리고 119까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상의 현장들은 모두 말 그대로 먹통이 됐습니다. 먼저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직장인 손님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서울의 식당가. 갑자기 무인 주문기가 먹통이 됩니다.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자 직원들이 종이에 받아 적느라 삽시간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원래 다른 요리하는 거랑 또 반찬 세팅하는 거랑 다른 할 일도 있는데 또 사장님이랑 조금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난 손님들은 카드 결제도 할 수 없어 서로 현금을 구하느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앱으로 들어오는 주문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방역을 위한 QR 체크 기계도 멈춰섰습니다. 대형 마트에선 일부 손님들이 결제하지 못해 집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승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할머님이 계산하시다 마시고 현금을 가지러 가셨어요. KT 인터넷 통신망이 멈춰선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40분 동안. KT 회선을 사용하는 119 역시 본래 전화가 걸려오면 자동으로 위치 조회가 이루어지는데 통신망이 멈춘 동안은 주소를 직접 받아 적어야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면은 기지국 반경으로 근접한 위치가 자동으로 뜨는데 수기로 위치를 조회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했어요.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초중고생의 온라인 수업도 갑자기 중단됐고 심지어 중간고사 기간이던 대학들에선 온라인으로 보던 시험에 답을 제출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비대면으로 요즘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 공지 같은 거를 좀 읽다가 갑자기 이제 끊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1시간 동안은. 배달 기사들은 하루 중 가장 바쁠 시간에 30분 넘게 휴대전화만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코를 받으니까 픽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30분 동안 그냥 꼼짝없이 그냥 앉아있어. 한참 바쁠 시간인데.
일부 병원들도 진료 접수부터 환자들의 건강보험을 확인하는 시스템까지 마비돼 40분 동안은 진료가 불가능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KT는 처음에는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네트워크 설정의 오류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KT의 잘못이라는 뜻인데요. KT가 정한 약관대로라면 피해 보상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각, 한창 배달 주문을 받아야 할 음식점들이 점심 대목을 놓쳤습니다. 평균 10몇 개는 들어와요. 그래서 왜 배달이 안 들어오지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계속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 손해는 좀 크지만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주식 주문도 중단됐고 심지어 국제대회인 삼성화재배 바둑대회 8강전도 결국 미뤄졌습니다. KT는 라우팅 오류, 즉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였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경로 설정이 잘못돼 트래픽이 특정 네트워크로 쏠리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겁니다. KT는 이런 과부하 때문에 처음에 디도스 공격으로 잘못 추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통 라우팅 작업은 자동화돼 있습니다. 설비 오류일 가능성도 있지만 관리자가 실수로 설정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사이버 테러 한계팀을 KT에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적 요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사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맞는.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KT의 기본 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한 달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약관대로라면 KT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3년 전 아현지사 통신구에 불이 났을 때는 KT가 이용자들에게 통신비 1개월치를 감면해주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도의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KT는 우선 원인 파악부터 하고 보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출석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불거진 뒤인 지난 주말에 MBC가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먼저 사자구도, 그러니까 이 심상정 안철수 후보까지 출마하는 가상 대결을 조사했는데요. 이재명 홍준표 후보가 사자 대결로 맞서면 이재명 34.9%, 홍준표 35.6% 초접전 양상을 보였고요. 윤석열 후보가 나서면 이재명 37.3%, 윤석열 31.1%, 6.2%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대선이 사자 대결로 치러진다고 가정할 때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가 나올 경우 민주당 이재명 34.9, 국민의힘 홍준표 35.6, 심상정 6.3, 안철수 5.2%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후보가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37.3, 윤석열 31.1%로 격차는 오차 범위 최대치인 6.2%포인트로 나타났고 심상정 6.2, 안철수 7.2%였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나올 경우엔 이재명 36.3, 유승민 19.2, 심상정 7.1, 안철수 11.5%, 원희룡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37.2, 원희룡 25.4, 심상정 5.7, 안철수 8.5%로 나타났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9%로 동의한다 27.2%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호남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동의한다는 응답이 49.3%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해명에 대해선 동의한다 33.1, 동의하지 않는다 59.4%로 나타났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비호감도가 각각 56.3, 58.4%로 나타나 호감도보다 높았던 반면 홍준표 후보는
호감 49.6, 비호감 48.6%로 엇비슷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다음 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를 묻거나 이 후보랑 1대1 가상 대결을 벌이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여론조사 문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조사에선 두 가지 방식 모두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 먼저 홍준표 후보 측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홍준표 38.9, 윤석열 28.8, 유승민 8.4, 원희룡 4.7%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10.1%포인트 격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홍준표 37.4, 윤석열 49.8%로 윤 후보가 12.4%포인트 높았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 측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이재명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붙였습니다. 이재명 대 홍준표는 38.6 대 43.7%로 홍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인 5.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 윤석열은 42.7 대 38.7%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인 4%포인트 차이로 우세했습니다. 이재명 대 유승민에선 40.9 대 30.4, 이재명 대 원희룡은 42.8 대 34.9%로 조사돼 1대1 대결에서도 홍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7, 국민의힘 36.7, 정의당 4.8, 국민의당 2.8, 열린민주당 3.3%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긍정평가가 41.5, 부정평가 54.3%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들었듯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등 대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지사로서 마지막 출근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다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과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원과 배달앱, 대국정비 등 대표 정책들을 언급하며 공약 이행률 98%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야당의 대장동 파상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후보는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돌파를 자신했습니다. 또 지연 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서 엄한 질책과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소방본부와 도의회를 방문한 뒤 27일 낮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는 문서에 마지막으로 결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이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내일 면담은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차담으로 진행됩니다. 당 차원의 통합선대위는 다음 달 1일 출범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보 비서실장 등 핵심 요직에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을 기용하고 선대위원장의 송영길 대표와 함께 여성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공세 고삐를 쥐었습니다. 국감장에서 보여줬던 허위 사실, 허위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다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배임 의혹을 부정한다며 모레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특검 도입을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늘 대전에서 TV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저마다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론조사 문항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경쟁력 평가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이 부분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를 향했던 공세가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왕처럼 굴어서 아니면 다 2월 상품이라서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재명 지지에 대해서 돌파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왕자를 써본 일도 없고 2월 상품. 왕처럼 하지도 않고 2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월 상품은 다 2월 상품이죠. 지금 2월 상품이 아닌 사람은 윤석열 후보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왕처럼 굴어서 싫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제가 왕처럼 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도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 2대2 구도도 재현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공매도 폐지 공약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급진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강하게 맞서지 않고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정도 금지해도 괜찮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정책 같거든요. 유 후보님이 경제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 정통하니까 제가 이거 다시 돌아가서 우리 참모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윤석열 후보도 원희룡 후보와의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때론 칭찬의 답변까지 했습니다. 조기 대응 능력 그리고 확고한 한미 동맹의 신뢰, 정보 공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음 달 5일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당 선관위 회의를 통해 여론조사 문항을 결정할 방침인데 윤석열, 홍준표 두 유력 주자 간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강윤형 씨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소시오패스,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로 표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진단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의사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 한 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건망증을 주장하며 치매 초기 증상과 연관시킵니다.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린 치매설이 다시 등장한 건데 국정감사는 결국 파행을 빚었습니다. 대통령한테 건망증이니 치매니 기억력이 틀린 건 맞지 않습니까? 정신을 나가세요. 대선 후보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공격은 이번에도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부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강윤형 씨가 앞장섰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소시오패스라는 정신질환 증세를 언급한 겁니다. 소위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거예요. 이재명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희룡 후보가 거부하면서 생방송 도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입장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몰라요. 근거가 뭐예요? 여기는 진단하고 하는 거예요? 진단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신과 전문의가 나섰다는 점에서 흔한 막말 시비를 넘어 의사 윤리 문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미국에선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공적 인물의 정신 보건 상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걸 비윤리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한 사람이 일반인이면 그냥 욕을 한 것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신과 전문이라는 점, 그래서 굉장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 원희룡 후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오늘 한 시민단체는 강윤영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지 곧 3년입니다. 그의 죽음이 법 개정을 이끌었고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잔혹한지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실제 노동 환경은 그때보다 나아졌을까요? 지금 보실 영상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한국발전기술 소속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일했던 바로 그 업체입니다. 노동자들이 밀폐된 문을 여는 순간 폭발이 일어납니다. 석탄이 산소와 만나는 순간 발생하는 폭발. 발전소에선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석탄을 쌓아두는 저탄장. 9m 높이의 석탄 더미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런 불이 나면 중장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장비나 소방호스가 닿지 않는 높은 곳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올라가 불을 끕니다. 장비는 삽 하나뿐입니다. 저는 솔직히 밥 먹다가 뛰어나간 적도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했으니까요. 보호복이 있지만 불이 붙으면 녹아버립니다. 차라리 안 입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물질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도 방독면이나 산소 마스크는 없습니다. 마스크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분진을 막는 것뿐이지 유독가스 같은 경우에는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 24살의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을 때 원청업체는 하지 말아야 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들이 시킨 게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이런 책임 회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 연락이 와요. 저연발을 진화해라. 원청에서 직접 지시는 안 하지만 통해서든 어쨌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을 끄다 다쳐도 산재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치는 사고가 나면 재계약할 때 하청업체가 감점을 받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산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일이 커지다 보니까 해줄 수 없다.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제2, 제3의 김용균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석탄보다도 못한 거 아닌 존재 아닌가. 비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결국 취급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네,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은 딱 중간 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상대적인 가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비율인데요.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특히 심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빚더미에 짓눌려 목숨을 건 사람들.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도 주목했습니다. 포브스는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이 한국의 깊은 불평등과 점차 기회가 줄어드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 문화 수출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불평등한 나라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 37개 나라 가운데 4번째로 높았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불평등의 지표입니다. 전체 인구를 소득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수치가 중위소득인데 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한국의 중위소득이 243만 원 정도니까 6명 중 1명은 120만 원도 못 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16.7%는 OECD 평균인 11.1%보다 1.5배쯤 높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보다 높고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한국보다 빈곤층 비율이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 미국, 이스라엘 3나라뿐입니다. 한 달에 그럼 얼마 정도? 아에서 한 70, 한 5만 원 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자다가 눈만 안 뜨면 돼. 그것이 행복이야. 가장 심각한 건 노인의 빈곤 문제입니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를 넘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복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적합하겠다, 합의가 된다 그러면 그 합의를 이행하기까지의 재원을 마련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이 정도 재원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OECD 통계는 2018년과 2019년 자료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소득 불평등은 물론 자산 불평등까지 한국의 불평등은 훨씬 더 악화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시중의 현금은 엄청나게 풀렸지만 한국은행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뚝 떨어졌는데 특히 5만 원권 지폐가 심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어딘가에 현금을 쟁여놓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그래서인지 이 금고 판매량이 1년 사이 2배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발행된 5만 원짜리 지폐는 2억 9,400만 장, 금액으로는 14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건 19.1%, 5장 가운데 1장뿐입니다. 5만 원권들이 어딘가로 숨어버린 겁니다. 이런 현상은 작년부터 심해졌습니다. 2019년만 해도 환수율은 6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4%로 뚝 떨어지더니 올해는 19%로 더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현금 회수율이 떨어진 건 코로나 영향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면서 현금 유통량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특히 현금을 가장 많이 받는 식당과 숙박업 매출이 줄면서 은행 입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월 현금 매출이 한 300 정도 됐는데 코로나 이후는 많이 줄어가지고 한 4, 50만 정도 그냥 현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축 안 하고. 또 코로나로 금리가 크게 내리면서 굳이 현금을 은행에 넣어둘 필요성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금고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금고 제조업체들의 매출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2배나 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금고들도 잘 팔렸습니다. 올해 백화점별 금고 매출은 현대백화점 30%, 롯데백화점 18.9%, 신세계백화점은 42.5% 올랐습니다. 금 거래 대금도 크게 늘어나 1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났습니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현금이나 금이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냥 개인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전보다는 아마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는 좀 그런 경향이 많아진 것은 실제로 코로나 이후 고액권 환수율은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급격하게 떨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의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해 완전한 일상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17번의 박수로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국회 지도부와의 환담회. 국회의장은 따뜻하게 맞았고 문 대통령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회 방송에 7번 되신데요. 국회에서 연설할 제일 많이 했던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 돌아보니 꼭 그렇지 않았고. 하지만 환담을 마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나와 시위를 벌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만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대신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며 확장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상 회복은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 지침을 유지하며 K-방역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고, 경제 회복은 자영업자와 청년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포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선 대화로 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죽비를 맞았다며 강하게 표현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입니다.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민주당은 17번의 박수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라고 호응했지만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하며 연서로 퇴장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또 한 번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법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단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90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만 명의 회원들을 거느린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서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을 경찰이 급습합니다. 오늘 이거 몇 시에 예약했는데? 오늘 아까 전에 5시. 쓰레기통에서 성매매 증거물들이 나오고 일회용 칫솔들이 수북합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손님을 기다리던 성매매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저는 지금이요. 신문 좀 갖고 와보세요.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등 27명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무려 95개를 운영했습니다. 8,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 원 상당을 벌어들였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현직 법원 구급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2천만 원의 자금을 대고 수익을 나눠 가지며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했습니다. 법원 경위가 근무 시간 중임에도 그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자금 들어온 걸 공범에게 통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범행을. 또 이 일당은 조직폭력배와도 손을 잡고 업소 간 연합체를 결성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불경 지역 최대 성매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아왔는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등 7명도 구속하고 성매매 남성 38명 등 1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요즘 중고 물품 거래 앱으로 물건 많이들 사고 파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앱을 통해서 물건을 팔다가 보이스피싱에 얽혀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남성 2명이 금은방에 들어서고 한 명이 금팔찌와 금반지를 꺼내 주인에게 감정을 요청합니다. 중량을 재보고 순금 20돈임을 확인해주자 바로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2주 전 예물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중고거래 앱에 금을 처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남성이 모두 사겠다며 연락이 왔고 다음 날 두 사람은 금은방 앞에서 만나 진짜 순금임을 확인한 뒤 돈과 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금값 590만 원은 은행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3시간쯤 뒤 A씨는 은행 거래가 막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기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던 피해자들길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알고 보니 금을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A씨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신고를 당해 거래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사기 일당이 대포 통장 등으로 돈을 직접 챙기는 대신 중고거래로 금을 사들이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입금시킨 겁니다. 같은 날 해당 앱을 통해 30돈짜리 순금 목걸이 860만 원어치를 판 남성도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다 보내줬어요, 배우자한테. 혼자 것도 제 것도 2개 싹 다 묻혔어요. 조사한번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씨는 이의 신청을 하고 열흘이나 지나서야 가까스로 거래 정지를 풀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그 수사를 의뢰했고 지급 정지가 된 상태인데 수사가 종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금거래가 늘고 있다면서 상대방이 거래를 서두르거나 계좌를 먼저 요구할 때는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아파트 호가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화방을 만든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입주민 700여 명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 10억대 매물이 아파트 자존심을 구긴다. 전망 상관없이 평당 6천 이상 가는 게 맞다. 5에서 10억 점핑 몇 건만 생기면 투자자들 줄 선다며 아파트 매매가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 일색입니다. 지난 5월 이 아파트 230제곱미터형이 24억여 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는데 몇 달 뒤 같은 평수가 22억 원의 급매물로 나오자 물건을 올린 부동산 중개소를 콕 집어 상호와 공인중개사 연락처까지 SNS에 공유했습니다. 대화방을 만든 이 입주민이 앞장서자 다른 입주민들도 문자 폭탄 가자, 불매하자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30억이 안 되니까 안달이 난 거예요, 입주민들은. 누구한테 이 원주를 뒤집어 씌우냐면 부동산들이다, 이거는. 희생양을 찾은 거죠. 이렇게 입주민들의 공격 대상이 된 부동산은 확인된 것만 3곳입니다. 금액이 좀 싼 것 같다고 해서 또 한번 내리고. 원래는 맞는 금액에 네, 맞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신고를 받은 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단체 대화방을 만든 입주민은 결국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명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지수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좀 해운대 경찰에 수사 의뢰를. 그런데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이 왜 죄가 되냐며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명 뗏목은 생사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데요. 그런데 성능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 불량 뗏목을 만들어서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뗏목은 밤에 조난이 될 경우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정상빈 기자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주황색 구명 뗏목이 위태롭게 출렁입니다. 해경 경비정이 다가가 선원들을 무사히 구조합니다. 지난 2015년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혔는데 선원 5명은 구명 뗏목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배가 위험해지면 손쉽게 펼칠 수 있게 설계된 구명 뗏목. 구조될 때까지 버틸 수 있게 물과 식량이 준비돼 있고 밤에도 잘 보이도록 외부에는 반사판과 천막 등도 설치합니다. 실제로 잘 보이는지 어둡게 해봤습니다. 오른쪽 구명 뗏목은 긴 반사판 여러 개가 빛을 내지만 왼쪽은 반사판이 1개뿐. 그나마도 너무 짧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천막 절반 이상 길이로 반사판을 설치하라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 사고 나면 시위 분을 다투는 거 아니에요. 야간에 사고가 났을 때 반사판이 작동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잡겠어요? 한 업체는 깜빡깜빡 빛을 내는 천막 등의 검증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50개만 검사기관에서 검증받고선 200개를 검증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구명 뗏목에 설치한 겁니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업체 2곳은 이렇게 만든 구명 뗏목 450척을 팔아 8억 원을 챙겼습니다. 올해부터 13명 이상 타는 낚싯배에 구명 뗏목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 검사가 허술한 틈을 노린 겁니다. 두 업체 중 한 곳은 납품 기한을 맞추려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0개는 위조했어요. 기한 내에 납품해야 될 물량은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 안에 검증을 다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해경은 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규격에 미달된 구명 뗏목을 검증해준 검정기관 직원들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전두환 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의 주민들이 광주 5.18 국립묘지에 참배하고 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다음 달 초에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쇼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 주민들이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참배하며 전두환의 만행에 대해 대신 사죄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전두환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저희들이 늘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을 좀 반성도 하고 좀 또 저희들이 용서를 빌면은 그 힘을 좀 주실까 싶어서.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의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이들은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또 전두환을 감싸는 발언을 하는 후보는 앞으로 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을 공적으로 옹호 찬양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소속 정치인들에게 주지하고 모든 공직선거 후보 공천 기준으로 삼을 것을 천명하라. 이용섭 광주시장도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전두환 찬양도 모자라 개사과 사진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 후보가 다음 주에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건 정치쇼라며 광주 방문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 광주를 정치쇼 무대로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트라우마 입으신 분들을 위로하겠다며 다음 달 초 광주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자, 오늘은 독도의 날인데요. 우리나라 섬 주민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면서 어로 활동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또 다른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도로 나는 간다. 어음용 밧줄을 만들 때 불렀던 여주 거문도의 노동요, 술빗소리의 한 구절입니다. 남해의 거문도와 동해의 울릉도는 400km 넘게 멀리 떨어진 섬인데도 노랫말에는 울릉도와의 교류를 암시하듯 울릉도가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실제로 1882년 고종의 명에 따라 발간한 울릉도 검찰일기에는 울릉도 거주자 140명의 82%인 115명이 나간과 흥양현 3도, 초도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간은 현 전남 순천시, 흥양현은 현 전남 고흥군과 여수시의 일부입니다. 전문가들은 구한말 이전부터 전남 해안과 섬 주민들이 조선용 목재와 미역 채취를 위해 해류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도라는 이름도 도를 독이라 부르던 전라도 사투리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남해안에 있는 돌섬들이 독섬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봤던 비슷하게 생긴 섬, 돌로 된 독섬이 있었다라는 이런 유래에서 오늘날 독도 지명이. 이 같은 조상들의 개척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흥군에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가 하면 여수의 한 초등학교는 독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1905년 독도 강탈의 근거로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구한말 전부터 울릉도 일대를 오갔다는 전라도 사람들의 기록이 일본의 주장에 반박할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영화 촬영을 하던 제작진이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알렉 볼드윈이 소품용 권총을 쐈는데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 발사된 건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미국 영화계에서는 진짜 총을 퇴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뉴멕시코를 배경으로 서부 영화를 찍고 있는 미국의 한 목장. 지난 21일 촬영 도중 주연 배우인 알렉 볼드윈이 쏜 소품총에 제작진 2명이 쓰러졌습니다. 볼드윈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된 겁니다. 복부에 총을 맞은 촬영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영화 감독은 어깨를 다쳐 치료 중입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소품 등을 담당하는 조 감독은 볼드윈에게 총을 건네면서 공포탄이 장전됐다는 의미로 콜드건을 외쳤습니다. 조 감독은 경찰에 실탄이 장전된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촬영 현장에서도 총기 관리 규정을 자주 무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nd just double checking to make sure that the gun's not loaded, making sure that maybe at least 2 people verify
that the gun is not loaded. But 촬영 감독이 숨지기 닷새 전에도 같은 현장에서 볼드윈 대역이 소품총을 조작하다 실탄 2발이 발사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미국 영화계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짜 총을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충분히 현실감 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If you took that money and put it into one visual effects person, you could have amazing muzzle flashes and all that stuff, and pose danger to no one. 미국에서는 촬영용 권총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종종 발생해 1993년에도 배우 이소룡의 아들이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이제 원더골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은 전갈킥으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전갈킥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 장면. 네, 아스널 시절 지루가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네덜란드에서 그 후계자가 나타났습니다. 크로스를 그대로 와, 이걸 뒷발로 넣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뒤에 눈이라도 달렸는지 기가 막힌 전갈킥. 지루처럼 푸스파트상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아버지 못지않은 아들입니다.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 지오바니 시메오네. 넣고 또 넣고 발로도 모자라 머리까지 이유슈팅 4개의 4골. 진짜 원샷 원킬이네요. 3년 만에 두 번째 해트트릭인데 공교롭게 두 번 다 상대 감독이 마우리치오 사리. 이 정도면 사리 감독에게는 악연이겠죠. 마지막은 안고 빠진 엘 클라시코입니다. 메시도 없고 라모스도 없고 바르샤를 2대1로 꺾은 레알이 56년 만에 엘 클라시코 4연승을 질주합니다.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NBA에서 나온 환상적인 더블 클러치입니다. 채공 시간과 공중 동작이 어마어마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낮에는 도톰한 외투가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추위가 확 풀렸습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내륙 지방에서는 다시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와 가까운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짧아지겠고요. 또 서쪽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한동안 잊고 지내던 미세먼지가 약간 쌓이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심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요. 내일 낮에는 다시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풍 계열 바람이 유입되고 또 햇살이 더해지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 부산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함이 감도는 만큼 일교차 대비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내륙 산간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춘천 5도, 안동 3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새벽 한때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이후로는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전국의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